3박 5일간의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출국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착했습니다. 한미 정상 간의 첫 만남에서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여야는 김호수 검찰청장 후보자 청문회 일정에 합의했지만 여전히 법사위원장직 선출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박진영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 부대변인, 조청래 전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우리 시간으로 토요일 새벽에 한미 정상회담 첫 번째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 하잖아요. 어떤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 보통 미국 갈 때 이제 국빈 방문으로 가기도 하고 공식 방문으로 가기도 하는데 네. 공식 방문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굉장히 실무적인 이야기거든요. 그럼 사전에 사실은 좀 제법 조율되었다. 예.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흔히 하는 이 백신 스와프 문제가 네. 좀 제대로 이 성과를 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반도체 문제와 연결되겠죠. 그렇게 이제 성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네. 하나 이제 두 분이 가장 이렇게 중점적으로 이야기하실 부분은 중국 문제와 북한 문제인 것 같아요. 미국에서 요구하는 거는 중국 봉쇄입니다. 우리가 이제 백신 스와프 이야기하면서 반도체 이야기하는 것도 중국이 지금 반도체 굴기라고 해서 네. 반도체 독립을 지금 중심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대만의 반도체 회사, 그다음에 결국은 IT 강국인 인도까지 연결하는 이 상황의 축을 한국까지 일본까지 연결하겠다는 게 미국의 구상이기 때문에 예. 경제적 봉쇄 구상이기 때문에 여기에 어느 수준까지 참여하게 될 것인가라는 문제가 미국이 한국에 요구하는 측면이 될 것 같고요. 한국에서는 이것과 연관해가지고 북한 문제에서의 자율성의 문제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우리가 요구를 하는 상황들이 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선 세 가지 비읍이에요. 백신, 반도체, 북한 이렇게. 네네. 어떤 성과를 기대하세요? 국민의힘도 비슷합니다. 성과는 기대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요구하는 거 필요한 거하고 한국이 필요로 하는 게 조금 성격이 다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백신 스와프 문제가 지금 제일 시급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과의 관계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일정한 자율성을 받고 싶어 하는 거고 예. 미국은 지금 중국 체제를 봉쇄하기 위한 부분, 예를 들면 한미일 삼각 동맹 부분을 복원하는 문제라든가 반도체 핵심 기술과 관련된 동맹 간의 협조 체제 이런 걸 구축하는 게 지금 시급하잖아요. 예. 그래서 각기 이 요구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적절하게 절충할 수 있는 회담이 될 거라고 보는 것이고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상회담은 가시기 전에 이미 사전 의제 조율이 다 끝이 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는 걸 보면 예. 지금 말씀드린 것과 관련된 적절한 성과를 거두고 돌아오실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거예요. 지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 조정관이 커트 캠벨인데 커트 캠벨이 국내 언론에서는 연합뉴스와 처음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면 한미 정상이 반도체 협력과 글로벌 백신 공급 강화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것도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조율이 된 그런 부분이겠죠. 외교적 용어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야기는 논의되었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백신 스와프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것 같고요. 네. 실제로 이제 미국 민주당 정부의 전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전략적 인내라고 하죠. 예. 그건 뭐냐면은 크게 신경 안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런 미국의 입장은 중국인 거고 오로지 중국인 거고 한국의 입장은 중국보다는 북한인 거고 이것이 이제 조율돼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예.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성과를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한일 공조 문제를 100% 미국이 들고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예. 다음으로는 청문회 이야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청문회 결국 26일에 열리기로 합의가 됐는데 결정된 건 실이 좀 되긴 했습니다만 법사위원장직을 두고 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가 또 합의가 된 것이기 때문에 배경면에 있어서는 저희가 한번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 일정 때문에 26일로 하는 걸로 합의를 본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요. 법사위원장 문제를 야당에서 이렇게 같이 걸어놨기 때문에 제대로 청문회가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시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한편으로 역으로 해석을 해보자면은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별 문제가 없다는 뜻이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법사위원장 주면은 김호수 총장 통과시켜줄게 이야기라는 것은 별 문제 없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은 결국 또 정쟁으로 흐를 가능성도 다분히 존재한다. 이렇게 보여지는 저는 측면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예. 네. 그런데 지금 법사위원장직을 법적으로 민주당의 윤호중 원내대표가 맡고 있어서 이 부분은 좀 향후 어떻게 정리가 되겠습니까? 글쎄요, 지금 이 본회의를 열어가지고 후임 법사위원장 인선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본회의 자체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대로 윤호중 위원장이 지속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예. 원래 이제 여당 원내대표가 국회 운영위원장을 그렇죠. 맡는 것이 관례인 상황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운영위원장은 아직도 김태년 전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장직을 맡고 있더라고요. 네. 빨리 법사위원장 문제를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이 정쟁을 해서 해결이 안 될 것은 좀 포기하는 것도 하나의 좀 방법입니다. 양보 안 한다는 것이 분명하게 이렇게 밝혔는데 이걸 계속적으로 끝까지 고집하는 것은 또 한편으로 보면 발목 잡기 연장이다 이런 비판도 들을 수 있으니까 저는 어떤 형태든지 간에 현실을 인정하는 상황에서의 정상화를 시키는 것도 야당 입장에서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관련해서 국민의힘 입장은 어떻습니까? 자꾸 정쟁이라고 그러시는데 정쟁의 빌미를 민주당이 제공을 했고요. 지금 우리나라 의회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가도록 지금 방조한 것도 민주당이 한 겁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법사위원장이 관례대로 운영위원장 여당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장을 맡게 돼 있고 네. 그리고 여야 양당 다 당직자는 상임위원장을 안 맡는 게 당내 관례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전임 상임위원장이 아직 본회의에서 교체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김태년 전 원내대표가 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뭐 법적인 지위 운운해가면서 윤호중 원내대표가 법사위원장으로 사회권을 잡겠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게 적절한 건 아닙니다. 네. 아니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이걸 알고 있을 거고 윤호중 그 원내대표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 결국 청문회 사회는 민주당 간사가 맡아야 되지 않느냐는 소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 제가 볼 땐 정쟁의 빌미를 제공하지 말고 통 크게 그냥 민주당이 집권 세력답게 양보하면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붙잡고 집착하고 못 놓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거 한 말씀만 주시겠어요? 그 이야기 한 지도 1년 넘었잖아요. 그러게요. 포기할 때도 됐지 않습니까? 역으로 이야기하면은 관례는 또 바뀌라고 존재하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는 이렇게 된다면은 국회 관례라는 것은 다수당이 법사위원장을 한다. 이렇게 또 관례가 또 만들어지면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역으로 그냥 포기하고 그냥 진행하시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네. 학자들이 제기하듯이 민주주의는 관용하고 그다음에 제도적인 제어, 자기 제어에서 시작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힘을 가진 세력이 민주주의를 지킬 노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자꾸 뭐 1년이나 지났으니까 관리를 새로 만들면 되지 않냐 이런 무책임한 발언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학교에서 수업도 하던 학자인데요. 민주주의는 흔히 이야기하는 다수의 지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근데 그건 어때요? 마지막으로 2년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임기가 2년에 대해서는요? 아니 지금 뭐 작년에 18개를 독식하고 난 뒤에도 김태년 전 원내대표도 7개를 양보할 수 있다는 얘기를 계속 했습니다. 예. 그리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를 문제 제기하는 분들이 있었고요. 네. 관례를 깨고 가는 분들이 그걸 결정을 못 합니까? 지금 4개 상임위원장이 비어 있습니다. 법사위원장 포함해서. 근데 그중에서 외통위원장 송영길 대표가 했으니까 지금 비어 있고요. 정무위원장 윤가석 사무총장이 빠지니까 비어 있잖아요. 이 두 가지를 국민의힘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그거는 그럼 받아들일 지금 4개 비어 있는 건 맞습니다. 네네. 운영위원장은 여당 원내대표가 해야 되니까 되고 법사위원장은 자기들이 포기 못하니까 안 되고 네. 나머지 외통위원장하고 정무위원장 하라는 건데 네. 원래 얘기대로 13대 국회 때부터 있어온 관례대로 네.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7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내려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새로운 출발이고 그게 혁신 아닙니까? 그게 국민들한테 4.7 재보선으로 나타난 민심에 반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두 가지 위원장으로는 받아들일 가능성도 없는 배짱 정치하는 없는 거죠. 니들이 이거 그렇군요. 비었으니까 가져가려면 가져가봐 이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아니 이제 이게 뭐 법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보통 이제 관례라고 하지 않습니까? 관례 위에 뭐가 있어요? 규정이 있어요. 규정 위에 뭐가 있는 법이 있습니다. 네. 법 위에 존재하는 게 국회에서의 정치예요. 그 이야기 뭐냐면은 법사위원장을 주면은 우리는 국정 발목 잡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라는 정치적 판단을 하는 겁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해결책을 내놔야 되는 것이지 역으로 거꾸로 내려와서 관례를 제일 아래 단계에 있는 관례를 따져가지고 이걸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하면은 여당 입장에서 수용을 할 수가 없죠. 자신들이 야당일 때 균형과 견제 얘기를 쭉 하지 않았습니까? 법사위원장 가져가겠다고 생떼 뿌리고 국회 의사 일정을 협조 안 하고 해서 결국 우리가 여당일 때 양보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법사위원장 했을 때의 과거의 여상규 위원장 시절과 네. 그 전에 민주당 법사위원장 했던 시절의 상황을 비교하면은 정치적 판단의 차이가 난다라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추미애 할 때도 다 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근데 이상민 법사위원장- 추미애 할 때 잘 통과시켜 줬어요. 뭘 잘 통과시켜 잘 통과시켜 줬습니까? 줬습니다. 네.
논쟁할 수 이렇게 있습니다, 그거는. 치열한 법사위원장 자리인데요. 생각해 보면 이렇게 권한이 많으면 예전에 뭐 체계 작구랑 분리해야겠다 이런 그렇죠. 얘기 있었잖아요. 그러면 너무 약간 법사위원장 자리도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혁신안이라고 하는 것은 예. 그런 구조를 혁파하는 안을 내놔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결정적인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법률 구조적 문제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예, 예. 이것을 혁신하는 방안을 내놔야 되는데 87년 이전에부터 계속 해왔으니까 그런 식으로 돌아가자 이야기하자면 이거는 혁신이 아닌 거예요. 작년에 네. 국민의힘에서 그 법제사법위원회 개선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이 안 받았어요. 논의조차도 되지 않았습니다. 거부했기 때문에. 글쎄 그 상황을 기억하지 확인해 봐야 아, 예. 되는 걸로 아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 안을 냈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 안을 받지 말자라고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 예. 지금이라도 다시 그 안을 낸다면은 제가 논의의 물꼬가 트일지 저는 뭐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당에 제안을 했죠. 그때 분명하게.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안 알겠습니다. 받았습니다. 예. 다음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행보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 부동산 특위의 어떤 행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재산세 감면 이런 부분들은 정부와도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보이고 당내 조율 과정만 남겨뒀다 이런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 대출 규제, 종합 부동산세 이 부분은 좀 당내에서도 찬반 논란이 이어지는 것 그렇죠.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수정을 하겠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수정을 하겠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만은 예. 우리가 이제 서울시장 선거에서 졌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검토하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다음 선거는 서울시장 선거가 아닙니다. 전국 단위 선거입니다. 종부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한 56만 명 정도 대상인 걸로 아는데요. 예. 대다수가 서울 몇 개 구에만 계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종부세를 인하해 줬을 때 지방에서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서울 집값 오른 것도 배 아픈데 세금까지 낮춰준다라는 오히려 역불평등의 이야기가 지방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들이 존재하는 것이고요. 물론 이제 LTV 문제는 저는 뭐 일면 동의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제까지 빚내서 집 샀는데 왜 나 앞에서 딱 끊어져? 이것도 상당히 불평등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들의 논리가 과연 민주당에게 정치적으로 이득이 될까? 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정당은 정치적 이득을 볼 수밖에 없거든요. 예. 민주당을 굉장히 싫어하던 층들이 이렇게 완화해 준다고 해서 민주당을 좋아해 줄까요? 덜 싫어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새로운 지지층이 생길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 봐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종부세 완화 부분은 쉽게 건드리기가 저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LTV 부분만큼은 좀 어느 정도 유연한 조치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봅니다. 예. 예. 지금 그 민주당에서 논의되고 있는 그리고 또 약간의 엇박자가 나오고 있는 이런 그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보이세요? 지금 우리 부대변인님께서 민주당의 본심을 그대로 드러내놓고 지금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번 정권에 보면 부동산 대책을 25번 내놨습니다. 그죠? 근데 뭐 지금 서민들이 주택 문제 때문에 아우성이고 엄청나게 고통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정부는 당초에 수요 억제와 징벌적 과세라는 정책 기조에서 한 발짝도 안 벗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 지난 총선 전에 말입니다. 작년 총선 전에 이낙연 전 대표가 부동산 관련 정책을 완화하겠다라는 약속을 해놓고 선거 끝나자마자 무효화시켰습니다. 그다음에 4.7 재보선 전에는 민주당 지도부가 1주택자의 종부세 완화 문제를 국민들에게 꺼내놨다가 선거 끝나자마자 또 거둬들였습니다. 최근에는 김부겸 국무총리가 보유세 부분과 관련된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완화 의사를 내놨다가 하루 이틀 만에 말을 바꿨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번에는 송영길 당대표가 LTV, DTI, 그다음에 보유세 문제에 대한 완화 입장을 천명했는데 예. 당내에 민주당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들이받는 콩가루 집안의 모습을 연출했거든요. 지금 이것은 무슨 뭐 민주당 내의 입장 차이, 온도 차이 문제가 아니고요. 예. 대통령이 말씀을 하시던 민주당 지도부가 말씀하시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이제 믿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제가 지금 예를 든 게 4가지입니다. 네. 다 번복하고 파기하고 약속 무위로 돌렸거든요. 이건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좀 깊이 성찰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왜 이렇게 외면하는 겁니까? 예. 예. 한 말씀 받아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뭐 참 따끔하네요. 음. 근데 이게 본질적인 문제는 실수요 공급의 문제지 않습니까? 네. 실수요 공급의 문제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데요.
이 30평대 이상 아파트가 서울에서 투기 수요로서 돌아갈 수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누구나 다 우려를 하는 측면이잖아요. 그럼 뭐냐? 신혼이라든가 또는 청년주택들, 일가구 주택자들에 대해서 집을 많이 늘려주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사실 공급책으로서 존재해야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다주택자들이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징벌적 이 세금제도 그대로 유지해야 되는 것들 이런 기본 방침을 가지고 좀 이 정하는 과정이다. 좀 이렇게 봐주시면은 뭐 그나마 좀 위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 부동산 투기에서 어떤 결정을 조만간 낼 것 같은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번엔 민주당 이제 내년 3월 9일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에서는 경선 룰, 대선 경선 이제 시점을 좀 당겨야 되냐, 아니면 미뤄야 되냐, 아니 그대로 해야 되냐, 미뤄야 되냐 이런 논의가 굉장히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정해지고 있는 겁니까? 어떤 상황이에요? 정해져 있는 거죠. 이미. 정해져 있죠 지금은. 정해져 예. 있는 거죠. 이제 예. 흔들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된 상황인 거죠. 네. 흔들리지 않는 상황인데요. 여기는 저는 뭐 언론이라든가 흔히 하는 이 정치 컨설팅하는 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것들이 있는데 될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지 컨벤션 효과라고 하는 것은 반짝 이벤트 효과일 뿐입니다. 예. 지난번 우리가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요. 안철수 후보와 오세훈 후보가 단일화해서 컨벤션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컨벤션 한번 빼고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안철수 지지도와 오세훈 지지도가 합쳐져서 지지도가 높아진 겁니다. 그렇게 수리적 계산이 나오는 거지. 컨벤션 효과가 생겨서 플러스 알파가 생긴 거 특별하게 없습니다. 네. 될 만한 사람이 되는 거고요. 세력이 합쳐지면 그 숫자가 늘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정치를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정치를 이벤트처럼 보는 경향들이 존재하다 보니까 예. 컨벤션 효과라고 하는데 제가 20년 동안 저도 정치판에 있으면서 컨벤션 효과가 특별히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도요? 될 만한 사람이 되어야지만이 그것이 되는 거고 비전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지만이 지속적인 지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예. 측면에서 저는 경선 연기론이라고 하는 것이 기존에 있던 체제를 이유 없이 흔든다는 측면에서 당내 갈등만 야기할 뿐이지 별 의미가 없다. 바로 그냥 종결시키는 송영길 대표의 조치는 아주 적절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일단 당 대표의 생각은 당원대로 갈 것이다 이런 거군요. 그렇게 이제 못을 박으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예. 네, 다음으로는 국민의힘 당권 경쟁 상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나경원 전 의원이 조금 전에 당권 도전을 공식화했고 오후에는 또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이는데 총 이렇게 되면은 10명이 이제 예비 경선에 나가게 되고 그중에 5명이 본선에 나가게 네. 되잖아요. 당장 일단 오늘 출사표를 던지는 두 인물의 경쟁력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이제 뭐 5월 22일 날이 후보 등록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주자들이 다 출사표를 던졌고 예. 지금 이제 5월 25일 날 예비 경선을 위한 비전 발표회를 합니다. 그래서 10분이 다 하시고 5월 26일, 27일 여론조사하고 거쳐서 28일 날 본선에 올라가시는 분 5분이 결정이 되는데요. 예. 잘 아시는 것처럼 나경원 전 대표는 서울시장 경선 시에 강력한 당내 기반이 입증이 됐습니다. 네. 예, 됐고 전국적인 지명도를 가지고 있는 데다가 제가 볼 때는 그분의 지금까지 정치 행보나 뭐 메시지를 볼 때 보수층의 지지를 강하게 받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예. 보고 이준석 지금 전 최고위원은 사실은 세대 교체에 대한 시대적 요구나 또 국민의힘 쇄신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 이런 부분을 반영하고 대변하는 측면이 있는데요. 예. 실제로 당내 기반이 어떤지는 아직 검증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그 전당대회가 아마 이거를 검증하는 시험대가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예비 후보 경선과 관련된 부분 여론조사 비중이 본선보다는 많이 높아졌거든요. 50대 50이죠 예비 예, 경선은요. 본선에서는 70대 30인데 예. 여론조사가 30%인데 네. 예비 경선은 이제 신인들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50%로 높였어요. 이 최대 수혜자가 아마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될 거라고 보는 것이고 제 느낌에는 나경원 전 대표나 이준석 전 최고위원 두 분 다 본선에 올라갈 무난히 가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준석 전 최고는 초선과 당외 그 후보들의 대표 주자격으로 지금 방향이 그렇게 정리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당권 주자들의 행보를 또 살펴보면요. 일단 이미 다녀온 경우도 있고 계획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다수가 대구 경북으로 향하고 네.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김기현 당대표 권한대행 역시 곧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를 찾을 것이다. 이런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중에 영남권 기반 의원이 60%좀 되고요. 네.
국민의힘 전체 당원 중에 영남권 기반 당원이 65%쯤 됩니다. 예. 그러니까 어느 주자라도 영남권 끌어안기 전략을 쓰지 않고는 약진할 수가 없고, 그리고 실제로 비율이 그렇게 될 뿐만 아니라 서울 수도권에도 영남권 출신 원적자들이 적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금 영남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 객관적인 현실이고, 그리고 이제 당내 기반을 강하게 하지 않고서 중도 확장이라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예. 그 힘이 붙어 나갈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당연한 수순이고, 예. 앞으로도 계속 이런 아마 시도들은 대선 때도 나타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힘은 그 당대표를 뽑는데 초선 의원도 나오고 원외 인사 젊은 피도 도전을 하고 신구 대결이라는 말도 나오고 지금 10명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전당대회? 한편 참 부럽다는 예. 생각도 들고요. 저희도 아마 제 생각에 민주당에서도 원외 최고위원을 뭐 청년층에 할애한다거나 이런 뭐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마 네. 곧 저는 뭐 발표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예.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2010년도에 영국에서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40대 초반에 총리가 됐습니다. 굉장히 신선하고 보수 혁신이라는 보수당이었죠. 예. 이미지 혁신으로서 아주 뭐 혁신적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만 2016년에 브렉시트를 막지 못해가지고 아마 이 코로나 전국 팬데믹이 끝나고 나면 영국이 10위권 받기로 밀려나는 아마 그런 수모를 당할 것이다. 이런 예측도 하고 있거든요. 이미지 혁신, 그다음에 나이의 혁신이라는 것이 유권자들에게 전략적으로는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설 수 있습니다만 네. 실제 집권자, 거버너가 됐을 때 실력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게 검증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런 좀 위험성도 저는 같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그 전 최고위원이라든가 김웅 의원의 약진에 대해서 한편으로 또 이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이벤트적인 요소뿐만이 아니라 자기 미래를 밝히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아주 좋게 보고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구에 가서 이렇게 선거운동에 집중하는 모습은 사실 우리 한국 정치의 이제 지역주의적 경향들이 아직도 해소되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고요. 예. 한편으로 보면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당원과 당원의 지역 편중, 그다음에 당원과 대의원 관계의 설정의 부족. 사실 당원 투표만 하게 된다면요, 지역적 성향에 대해서 강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것을 보완하는 지역주의에 완화하는 어떤 대의원 구조라든가 인구 비례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보완책도 필요하다는 저는 좀 조언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저는. 네. 알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5.18 민주화 운동 전에 언론을 통해서 메시지를 냈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공부를 많이 한다는 그런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이번에는 서울대 반도체 연구소를 방문한 사진도 나왔고요. 거기서 함께한 정덕균 석좌 교수는 윤석열 전 총장이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 미리 공부를 많이 하고 온 것 같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어요. 지금 공부하시려고 하면 안 하는 게 맞죠. 저는 이미 공부 다 돼 있습니다.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삼성 그 반도체 가졌으면 삼성 이야기지 않습니까? 삼성 이야기인데 한번 묻고 싶습니다. 법치주의자로서 이재용 부회장 사면해야 되는지, 여론조사해가지고 사면해줘도 되는 것인지, 법치주의를 주장하는 분께 저는 뭐 묻고 싶다. 예. 이런 이야기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공부하실 것이 아니고 본인이 직접 나와서 직접 이야기해야죠. 그리고 자신 없으면은 국민들을 위해서 책임지지 않는 게 저는 맞다.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편으로 저는 부끄러운 생각이 드는 게 여기 지금 우리 지식인들이라고 하는 분들에게 대해서 참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33인 전문가 포럼이 발족한다고 그렇죠. 그러는데. 이분들이 윤석열 총장하고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지식인이라고 하는 자리가 이 암흑한 시기에 이 흔히 하는 반딧불처럼 반짝거려야 되는 것이고 이 썩지 않는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세상에 소금 같은 존재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권력의 빛을 보고 쫓아드는 불나방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 좀 그 염치와 좀 자제를 하시면서 지켜봐 주시는 것이 윤석열 총장을 위해서도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직까지 공개적으로 정치를 언제부터 하겠다는 메시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조금씩 정치적인 메시지는 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이세요? 윤석열 전 총장께서 최근에 내는 메시지를 보면 메시지가 향하는 타격점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메시지 정치를 시작하신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개 행보로 서울대 반도체 관련 연구소에 갔다는 것도 예. 그 지도자들은 일정이 곧 메시지거든요. 그 자기가 정치를 시작한 겁니다. 네. 시작한 건데, 근데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지금 7월이면
죄송합니다. 사실상 대선 후보들이 경선 레이스에 들어갑니다. 윤석열 총장한테는 시간이 많지 않거든요. 한가한 상황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행보를 보면 좀 한가해 보여요, 사실. 그리고 외부에 공개되고 있는 분들 대부분이 법조계 인사입니다.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가 정치적 행보를 하는데 법조계 인사들한테 쌓여 있다라는 것은 좀 의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정치에서 중대한 결정, 뭐 다른 당에 들어갈 거냐, 아니면 제3지대에서 행보를 할 거냐 하는 그런 중대한 결심과 관련된 생각 정리가 안 되고 망설이고 있는 게 아닌가. 한가한 상황이 아닌데 아직도 결단을 못 하고 있는 상황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로 그럼 윤석열 전 총장이 나온다면 정치권으로 나온다면 어느 방향으로 갈 것 같아요? 저는 뭐 제3지대에서 하나 플랫폼을 만들어가지고 정당을 만들지 않더라도 국민의힘하고 단일화하는 전략 뭐 그런 식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이 내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최근 일각에서 정치 복귀설이 거론이 됐었는데 다시 한번 확실하게 선을 긋는 발언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잠재적 대선 후보 모두에게 만족을 한다. 그리고 정치 복귀 생각이 없다. 계속해서 거듭 복귀 의사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개인적으로 별로 안 하고 싶으시겠죠. 저도 이제 유시민 이사장님 주위 분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요. 주위에 공고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본인이 이 정치 흔히 우리 욕망의 경연장, 뭐 아수라장,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곳에 들어오기 싫다라는 개인적인 의사는 분명한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이 남아 있다면은 현재 앞서가고 있는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어떤 불의의 일이 생긴다거나 그런다면은 뭐 다시 이분을 불러낼 수 있는 명분이 있을까? 그렇지 않고는 이분을 불러낼 명분도 없고 본인이 들어올 명분도 없다라고 저는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누차 정치 안 하겠다는 언급은 스스로 많이 말을 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질문은 계속 똑같은 질문이 들어가는 걸까요? 지금 이제 현재 1위 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가 친문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친문이 아니라는 것은 역으로 보면 한편으로 확장성이라든가 또 정권 교체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장점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유시민 이사장은 판단을 하고 계시는 거고 아마 웬만하면은 본인 이야기가 안 나오고 그대로 민주당이 이길 수 있는 상황으로 가기를 바라지 않고 있나 저는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계속 유시민 이사장이 언급이 되는 것도 그렇게 뭐 좋은 상황은 아닐 수 있지 않습니까? 나쁘지 않죠. 그렇습니까? 나쁘지 않죠. 저는 유시민 이사장이 대권 주자가 아니더라도 대권 주자 옆에 서주기라도 해야 되는 거고요. 이 집권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와 달라 대한민국이 큰 나라지 않습니까? 땅덩이는 좁지만 인구와 경제력 또 사회적 갈등도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다양한 국가 지도자급들이 다음 대선 주자 옆에 서주는 것만으로도 저는 통합적으로라든가 여러 가지 도움이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치를 안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옆에 서줄 가능성은 있을까요? 충분히 있죠. 그렇습니까? 충분히 있다는 생각도 정치를 안 한다는 것이 선출직을 안 한다는 의미로 들리지 또 다른 공직을 맡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저는 뭐 이분이 국민들에게 받은 사랑을 국민들을 위해서 돌려주는 다른 방법도 생각해 보실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 유시민 이사장에게 이렇게 정치권으로 들어올 생각이 있냐, 대선 나갈 생각이 있냐 이렇게 질문하는 그 상황은 어떻게 보이세요? 민주당 내부가 지금 많이 바쁜 거죠. 집권 세력들이 지금 차기 구도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안 나오니까 여기저기 자꾸 쑤셔보고 그러고 있는 건데요. 지금 민주당이 6월 달에 대선 기획단을 발족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시민 지금 이사장이 대선에 나간다고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조직 기반이라든가 뭐 메시지라든가 기반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미 시기를 지금 등판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친문이든 비문이든 지금 각 후보들이 민주당 내를 그러니까 선점하고 정리하고 지역적으로도 이미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공간적으로도 유시민 이사장이 들어갈 여유는 없어 보여요. 지금 들어간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선 전체의 흥행을 위해서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건데 유시민 이사장이 그 역할은 하지 않겠다고 천명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진영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 부대변인, 조청래 전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